말단 병사의 전설 제73장 라드성은 말라 연방 동부 성계저라 성계에 속한 지극히 평범한 거주 행성이다. 현재 사회는 고도로 발전한 덕분에 대부분의 거주 행성에는 도시가 그야말로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그러다 보니 도시마다 이름을 붙이자니 너무 복잡하고 불편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번호로 구역을 나눠 관리하는 방식이 정착된 것이다. 이 라드성도 마찬가지다. 구역마다 1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각 구역엔 수백 개의 전 기능 통합학교가 세워져 있다. 마침 지금은 학교 시간이라 구역 곳곳의 통로엔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 차량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특정 구역에 들어서자 풍경이 확 달라졌다. 통학버스는 드물고 대신 고급 승용차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이 구역의 라드성에서 유일한 성급 학교, 그리고 좌라 성계 전체에서 단 하나뿐인 성계급 학교가 모두 모여 있기 때문이다. 이건 교육부의 방침인지 아니면 고위층들의 압력 때문인지는 몰라도 규정상 한 행성엔 하나의 성급 학교만, 한 성계엔 하나의 성계급 학교만 존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입학 정원은 극히 한정돼 있으니 그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권세를 지닌 집안이 아니면 발도 못 들이는 곳, 그래서 이 학교들에 다니는 학생은 말하자면 선민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런 통로를 달리는 한 택시 안, 선글라스를 쓰고 얼굴 절반을 가린 한 청년이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택시기사는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이 학교 시간이라 좀 막히네요.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다. 괜찮아요. 저도 딱히 급한 건 아니라서요. 그러고는 창밖 풍경을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벌써 1년 넘게 지났는데 이 동네는 왜 그대로지? 기사는 웃으며 답했다. 손님이 1년 넘게 안 오셨군요. 여긴 주거구역이라 도시 재개발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누가 해마다 집을 바꾸겠어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고 잠시 후 도로 옆 표지판이 눈에 들어오자 곧장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기사는 말없이 조용히 차를 갓길에 세웠다. 그런데 청년이 내밀어준 군인 신분증을 받아든 순간 그의 눈에 잠깐 놀라움이 스쳤다. 이런 간지나는 청년이 군인일 줄이야. 차에서 내린 강진우는 시원하게 기지개를 켠 뒤 가볍게 숨을 내쉬며 익숙한 거리 풍경을 둘러보았다. 바로 이곳이 그가 십수년을 살아온 동네다. 눈앞에 낯익은 거리와 건물들. 그저 돌아왔을 뿐인데도 그 어느 승전이나 거액의 블루골드보다 마음이 뿌듯했다. 동쪽으로 10분 정도만 걸으면 집이다. 그 방향을 바라보며 강진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전화 한 통 없이 불쑥 돌아온 거라. 엄마 아빠 깜짝 놀라겠지. 아빠는 아마 회사에서 바쁠 테고 엄마는 소파에서 드라마 보고 계시겠지. 1년 넘는 시간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온 기분일까? 엄마는 또 잔소리 폭격이겠지. 그건 뭐 예견된 일이지만. 혼잣말처럼 웃으며 강진우는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라드성 우주항. 눈에 잘 띄지 않는 한 구역에 조용히 착륙한 소형 군용 수송선이 있었다. 그 안에는 과거 강진우 암살에 실패하고 도망쳤던 중년 군인이 차가운 얼굴로 컴퓨터 앞에 인물에게 묻고 있었다. 아직도 강진우의 주소를 못 찾았다고. 컴퓨터 앞 남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아직요. 중년 군인은 초조한 기색으로 물었다. 아니, 그의 부모가 이 행성에 산다는 건 확인됐잖아. 이 넓은 구역에서 딱 두 사람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나? 남자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답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경찰 시스템 비밀번호를 받아 접속했는데 나드성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강진우란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각 학교 서버를 해킹해서 학적 정보라도 찾으려고 시도 중입니다. 중년 군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설마 군부가 우리한테 거짓 비밀번호를 준 건 아니겠지? 아니면 애초에 강진우가 여기 살지도 않았거나. 그때 컴퓨터 앞 남자는 손가락으로 몇 번 키를 두드리더니 모니터를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우주항 출입 기록입니다. 강진우, 우리랑 같은 시각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저희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대상이 누구든 반드시 처리합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주시죠. 중년 군인은 이를 악물고 그 등을 노려보다 씩씩거리며 함선 중앙의 병력 수송실로 향했다. 그곳은 원래 화물칸이었지만 지금은 병력용으로 개조돼 전투복 차림의 군인 수십 명이 무기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중 단 3명만이 일어나 경례를 했고 나머지는 자기 일에만 몰두했다. 어정쩡한 공기를 감지한 중년 군인이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경례한 3명이 그를 붙잡아 옆방으로 끌고 갔다. 그 안에서 중년 군인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문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우리 방금 용병들이랑 얘기하다가 좀 심상찮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상찮은 얘기라니? 뭐길래 이렇게 비밀스럽게 굴어? 지금 연방 전역의 용병계에서 돌고 있는 소문인데요. 강진우랑 일하면 대박 난다는 겁니다. 뭐? 그게 무슨 개소리야? 어느 용병단이 그딴 소문을 퍼뜨린 거야? 그게요. 특정 단체가 아니라 수십 개 용병단에서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진우한테 인질 구출 의뢰를 받았는데 임무 완료 후 받은 블루골드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수송선 몇 대에 나눠 실어야 했대요. 말도 안 돼. 강진우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다른 군인이 말했다. 그게 말란성의 나비추매가 최근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그 짓도 강진우가 한 거라는 말이 있어요. 그 조직 자산이면 블루골드야 넘쳐났겠죠. 중년 군인은 그 말을 듣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렇군. 경찰 시스템 비번을 그가 직접 준 이유가 있었어. 난 또 군부가 왜 갑자기 협조적인가 했지? 그의 중얼거림에 다른 군인이 물었다. 형님, 설마 지금 밖에 있는 용병들이 우리 목표가 강진우란 걸 알면 임무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컴퓨터를 다루던 남자가 쿡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저희도 최소한의 프로의식은 있습니다. 의뢰를 받은 이상 상대가 누군가와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학적 자료 확보했어요. 그의 집은... 그 말을 들은 4명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자신들의 조카, 조카딸을 죽인 자를 처단하려고 군을 무단히 탈한 이들. 이제 강진우의 주소까지 알게 됐으니 복수의 절반은 완성된 셈이었다. 형님, 그럼 언제 작전 개시하죠? 오늘 밤, 아니면 새벽. 중년 군인은 곰곰이 생각하다 말했다. 새벽 3시. 그 시간대가 인간이 가장 피곤할 때고 순찰 경찰도 교대 끝나 있을 테니까.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 따윈 무섭지 않다. 전장을 누비며 살아남은 이들에게 경찰의 권총은 장난감에 불과했다. 하지만 헌병대가 출동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그땐 진짜 군대와 싸워야 했다. 그건 누구도 원치 않는 시나리오였다.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강진우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주택가에 들어섰다. 거주 행성답게 이곳의 주택은 전부 단독 별장 형태였다. 상업 중심의 별들에서는 보기 힘든 구조였다. 그런 곳은 고층 빌딩이 기본이니까.
블루골드가 넘쳐나는 별에서 단독주택을 갖는다는 건 곧 상류 중의 상류라는 증표였다. 3층짜리 단독주택 앞에 도착한 강진우는 아주 익숙하다는 듯 손으로 문 앞 깜지 센서를 가볍게 터치했다. 감지기는 거주자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어서 강진우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은 뒤 현관 앞에 서서 약간 긴장한 목소리로 외쳤다. 다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곧바로 부엌 쪽에서 쨍그랑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어서 타닥타닥 슬리퍼를 신고 뛰어오는 소리가 따라붙었다. 그리고 곧 짧은 단발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중년 여성이 손에 식칼을 들고 흥분한 표정으로 달려나왔다. 강진우는 엄마가 칼을 들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깜짝 놀랄 것일로 튀듯이 달려가며 소리쳤다. 엄마! 내가 집에 연락도 없이 군대 간 건 미안한데 그렇다고 나타나자마자 칼로 덤비면 어떡해? 나야, 당신 아들. 칼을 든 채 거실에 멍하니 서 있던 강진우의 엄마는 그의 말에 뒤늦게 손에 들고 있던 걸 깨닫고는 허둥지둥 칼을 뒤로 숨기며 민망하게 웃었다. 아이고, 내가 요리하다 말고 나와서 그만. 미안. 깜짝 놀랐지. 후다닥. 그러더니 그대로 부엌으로 도망치듯 돌아갔다. 그 모습을 본 강진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엄마가 무슨 비밀을 감추겠다고. 내가 너무 예민했네. 그가 이렇게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작전에 나가기 전 집에 전화했을 때 어딘가 모르게 엄마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석연찮은 기분이 들어 이번 휴가 때 집에 와서 확인해 보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밝고 익숙한 엄마의 모습을 보니 그런 걱정은 싹 가셔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엌에서 돌아온 엄마는 한아름 가득 들고 온 과자 봉지를 탁 펼치더니 강진우 앞에 턱 놓고 앉아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자, 아들. 얘기 좀 해보자. 강진우는 엄마가 능숙하게 과자 봉지를 뜯어가며 우적우적 먹는 모습을 보며 웃으며 물었다. 엄마, 여전하시네. 여전히 과자 엄청 좋아하시죠? 엄마는 과자 하나를 입에 던져 넣으며 불끈 화를 내듯 말했다. 다 너 때문이지, 이 자식아. 예전엔 하루 몇 봉지면 충분했는데 네가 군대 가고 나서부터 식욕이 폭발했어. 이젠 기본이 수십 봉지야. 내 아빠도 마찬가지야. 술 안 마시면 잠도 못 자. 강진우는 어이가 없었다. 원래 어머니는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몇 개를 씹는 정도였고 아버지는 식사 전에 소주 한두 잔만 가볍게 하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떠난 뒤 둘 다 갑자기 폭식과 폭음을 하다니 그 모습을 상상하자 마음이 아려왔다. 부모님은 외로움을 잊기 위해 억지로 먹고 마신 것이었다. 그 쓸쓸한 감정을 견디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다. 그걸 알게 된 순간 강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던 엄마는 조용히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아들이 왜 눈물이 고였는지 다 알고 있었다. 강진우가 무언가 말을 하려는 순간 바깥에서 떠다니는 차량의 착륙 소리. 곧 대문이 열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밥 다 됐어. 그 목소리를 들은 강진우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문 쪽으로 향했다. 아빠.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평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넥타이를 풀며 들어오던 그 모습은 딱 봐도 강진우를 닮은 중년 남성이었다. 강진우의 인사를 들은 그는 순간 멍해져 버렸고 몇 초간 말을 잊었다가 넥타이를 확 풀어 던지듯 걸으며 다가와서는 아들의 어깨를 거칠게 두드리며 외쳤다. 이 자식아, 드디어 돌아오긴 돌아오는구나. 이제 성인 다 됐지. 오늘은 너랑 술 한잔 해야겠다. 안 취하면 잠금지다. 알았지? 강진우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여보, 넌 거기서 뭘 멀뚱멀뚱 보고 있어? 내 보문아들이 돌아왔잖아. 얼른 내 비장의 요리 좀 꺼내봐. 그러면서 강진우에게 윙크하듯 말했다. 아, 너 혹시 모르지? 너 엄마 요즘 요리 실력 완전 핵폭풍급으로 올라섰다. 원래 너 엄마가 내 포로였는데 말야. 이젠 내가 완전 항복했어. 그 말에 엄마는 남편의 옆구리를 꼬집었다. 아빠는 이 아파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엄마는 씩 웃으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강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이지. 이게 집이야. 저녁 식사 시간. 맛있는 반찬을 한 입 먹을 때마다 강진우는 우와 엄마 최고. 이건 미슐랭 감인데요. 같은 감탄사를 퍼부으며 엄마에게 찬사를 날렸다. 엄마는 그런 아들이 귀엽고 대견해서 연신 반찬을 집어주며 웃음꽃이 활짝 폈고 아빠는 흥분해서 건배를 외치며 잔을 부딪혔다. 캬 역시 내 아들답다. 술도 잘 마시네. 놀랍게도 강진우는 술을 한두 잔 마셨을 뿐인데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다. 타고난 체질인지 뭔지 꽤 괜찮은 페이스였다.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초반이었지만 말이다. 취기가 올라올수록 강진우는 풀어진 얼굴로 이 지난 1년간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털어놓았다. 아무런 걱정도 고민도 없이 그저 마음껏 이야기하며 웃고 마셨다. 그리고 어쩌면 부모님의 따뜻함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진짜 술기운에 정신이 몽롱했던 걸지도. 어쨌든 그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던 기계 교관과 AI 언니 이야기를 거짓말처럼 술술 다 털어놓고 말았다. 심지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블루골드를 손에 넣었는지도 신나게 자랑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부모는 동시에 몸을 굳히고 눈빛을 나누며 잠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이야기 주제를 군 생활로 슬쩍 바꾸었다. 밤이 깊었다. 몇 시간이나 이어진 저녁 식사는 결국 식탁에 엎드린 강진우의 코골이 소리로 마무리되었다. 강진우의 엄마는 그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남편에게 살짝 짜증을 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술을 그렇게 퍼마시게 하면 어떡해? 얘 술 한 번도 안 마셔봤단 말이야. 혹시 잘못되기라도 하면 당신 진짜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강진우의 아빠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껄껄 웃었다. 걱정 마. 우리 강씨 집안 남자들은 다 술 유전자 탑재돼 있거든. 푹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날걸. 자, 당신은 정리하고 있어. 난 이 놈 데리고 방에 올릴게. 그러고는 100kg은 좋게 나가 보이는 아들을 가뿐히 들어 올려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고급 블루골드 양주 5병쯤은 혼자서 비워버리고도 태연하게 아들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남편을 보고도 강진우의 엄마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난장판이 된 식탁을 정리할 뿐이었다. 깊은 새벽, 강진우는 자신의 방에서 돼지처럼 코를 골며 곤히 자고 있었지만 그 옆방, 불은 꺼진 부부의 방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드디어 설명이 되네. 진우가 어떻게 SS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지. 아빠는 담배를 하나 꺼내 불을 붙이고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애가 만난 인공지능, 그게 복인 건지 화인 건지. 엄마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진우가 이야기했던 이 기계 교관과 세이아이 누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부부는 곧바로 눈치를 챘다. 그것들이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고도로 진화한 지능형 시스템, 진짜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걸? 그리고
그런 존재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강진우가 얼마나 많은 블루골드를 가졌는지는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그냥 부차적인 것, 진짜 문제는 당신 생각에 그 인공지능들이 진우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건 아닐까? 아빠는 연기를 뿜으며 고개를 저었다. 진우 말투나 표정 보니까 얘네가 얘한테 딱히 목적을 두고 접근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리 악의적인 존재도 아닌 듯해.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지우지 못했다. 그럼 진우가 저들의 힘을 알고 그걸 이용해버리면 어떡하지? 아빠는 그제야 살짝 웃었다.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 우리 아들이 어떤 앤데? 진우는 그 인공지능들을 사람처럼 대하더라고. 아주 편하게, 따뜻하게. 그런 아들이라면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 그래. 내 아들이니까 나쁜 짓 할 리 없지.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확신을 얻은 듯. 그러더니 잠시 후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그럼 우리 일이랑 정체에 대한 건 진우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아빠는 담배를 비벼 끄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 조금 더 커서. 좀 더 성숙해지면 그때 얘기하자. 그래. 아직 20살도 안 됐으니 나중에 말하는 게 낫겠지. 엄마도 수긍했다. 자, 이제 자자. 내일은 진우 데리고 좀 놀러 다니자. 엄마가 이불을 펴며 묻는다. 진우, 복고까지 3일 남았지. 어디 데려갈지 생각해봤어. 회사. 우리 회사 구경도 못 해봤잖아.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살게 할 순 없지. 그 말에 엄마는 벌떡 고개를 들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뭐라고요?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데려갈 때가 하필이면 회사야. 거기 죄다 기계뿐이잖아. 도대체 그게 무슨 놀이야? 아빠는 반박하려다 말문을 닫았다. 엄마도 이불을 덮으려던 동작을 멈추고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뭔가를 느낀 듯 몸을 얼어붙은 채 가만히 있었다. 잠시 후 엄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무장 침입자야. 누가 왔나 본데. 강도인가? 간만에 몸 좀 풀 수 있겠네? 그 목소리 아주 들뜬 투였다. 아빠는 입가에 음침한 웃음을 머금고 침대에서 조용히 내려왔다. 진우 오자마자 무장한 놈들이 들이닥치다니.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데. 엄마의 목소리는 이내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우리 아들을 건드리려 하다니.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보지. 그 눈에는 섬뜩한 서리가 내렸다. 아빠는 침대 머리맡을 슬쩍 만졌다. 어딘가를 터치하자 눈에 띄지 않던 버튼이 눌렸다. 좋아. 손님들 좀 제대로 환영해 드려야겠지. 엄마는 희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평소에도 흐릿하던 34번가의 가로등이 깜빡거리더니 전부 꺼져버렸다. 골목 전체가 새까만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현상에 대해 전화를 걸어 항의하지 않았다. 이 구역은 대부분이 잠든 고요한 주거 지역이었고 깨어있는 몇 안 되는 이들도 모두 실내에 있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어둠이 깔린 34번가, 검은 그림자 열댓 개가 도로 양옆에서 조심스럽게 허리를 낮추고 발을 죽이며 빠르게 전진했다. 달빛이 스치며 그중 한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바로 아들의 복수를 위해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온 그 중년 군인이었다. 그의 눈엔 핏기 어린 광기가 서려 있었고 멀리 보이는 어떤 단독주택을 바라보며
미친 듯한 웃음과 함께 혀를 쓱 핥았다. 그 순간 고용된 용병대장이 손을 한번 휘젓자 10명가량의 그림자들이 사라지듯 흩어져 주위로 잠입해 들어갔다. 현장에 남은 인원은 대여섯 명뿐. 중년 군인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쓸만하군. 이 정도 정계력이면 정규군 뺨치겠어. 강진우를 어떻게 능욕할까 상상하며 슬슬 흥분하던 그 순간 용병대장이 그에게 손짓을 보내왔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결실을 딸 차례다. 입꼬리를 실룩이며 중년 군인은 몇몇 동료들과 함께 문제의 저택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 먼저 도착한 한 병사가 가방에서 소형 해킹 장비를 꺼내 들었다. 대문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려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며 중년 군인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얘는 잠금 해제 쪽에선 연방 1등이야. 우주 전체라 해도 탑 클래스지. 이런 녀석이 있으면 군대 안 나가도 어디서든 먹고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한참을 넋 놓고 있다가도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다. 뭐야, 아직도 안 열렸어. 민가 대문 하나 따는데 10분이 넘게 걸리다니 불길한 기운이 맴돌았다. 결국 또 다른 병사가 다가가서 그를 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눈을 부릅뜨며 뒷걸음질 쳤다. 죽었어. 그 말에 주변 군인들은 반사적으로 구르듯 벽 뒤로 숨었고 모두 무기를 겨누며 긴장감을 높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중년 군인은 조심스럽게 시체를 살펴보려 다가갔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연락 두절이다. 전원 다 연락 끊겼어. 용병대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촤! 어둠 속에서 발사된 레이저 빔이 그의 머리를 꿰뚫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뇌수가 터졌고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다. 이 사태를 본 나머지 용병들은 반사적으로 도로 쪽으로 사격을 개시했다. 그 순간 중년 군인도 결심했다. 이대로 조용히 끝날 수는 없어. 어차피 들켰다. 다 터뜨려야지. 그는 재빨리 유탄 발사기를 꺼내들고 대문을 겨냥했다. 하지만 아직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쨍! 하고 눈부신 빛이 어둠을 가르며 번쩍였다. 그 강렬한 성광에 본능적으로 눈을 감은 그 순간, 복부에 강한 통증이 밀려오며 그는 그대로 몇 미터나 뒤로 날아가 땅바닥에 처박혔다. 눈을 간신히 뜨고 보니 자신을 빙 둘러싼 건 다름 아닌 무장한 거구들. 하지만 그가 본 건 총구가 아니었다. 동료들의 시체. 피가 흥건히 번져가는 그 장면에 그는 소스라치게 몸을 떨었다. 너희 누구냐? 어느 부대 소속이야? 말해라. 나라도 눈 감고 죽게 해줘. 그의 절규에 사람들 사이가 갈라지며 한 여인이 다가왔다. 슬리퍼, 잠옷 차림의 중년 여성. 손에는 어울리지 않게 거대한 레이저 핸드건이 들려 있었다. 그녀가 다가오자 중년 군인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저 여자, 어디서 낯이 익은? 아니, 혹시 엄마. 강진우였다면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것이다. 그 여인은 바로 강진우의 어머니였다. 중년 군인은 주변을 둘러봤다. 전부 잠옷 차림. 하지만 전원 무기를 들고 있었고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이건 뭐? 잠옷파 무장 반란군인가? 그가 뭔가 더 말하기도 전에 강진우의 엄마는 총구를 그의 입안에 쑤셔 넣었다. 잘 들어. 나는 강진우 엄마다. 내 아들 건드리려 했다고. 죽어. 그리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펑. 중년 군인의 머리가 터져나갔고 그 후에도 강진우 엄마는 총을 갈아 끼우며
시체에 수발을 퍼부었다. 잠시 후 그 피범벅이 된 모습으로 돌아서서 씩 웃는 그녀의 표정은 살짝 즐기고 있는 듯했다. 그 주위에 무장된 이웃들은 아무렇지 않게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그때 강진우의 아버지가 집에서 나와 아내의 총을 뺏었다. 봐봐. 또 피칠갑이잖아. 진우가 일어나서 피냄새라도 맡으면 넌 뭐라고 설명할 거야. 돼지고기 손질하다 튀었다고 하지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는 순순히 집 안으로 들어가 씻으러 갔다. 남편은 주변 사람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너희들은 뭐하냐? 저 인간이 미쳐 날뛰는데 말리지도 않고. 그때 체크 무늬 잠옷에 살집 가득한 한 남자가 낄낄대며 말했다. 형님도 알잖아요. 큰누님 흥분하면 아무도 못 말려요. 요즘 손도 못 풀었는데 이 정도는 스트레칭이죠. 다른 사람들도 우르르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렇죠. 오랜만에 기분 좀 풀어야죠. 강진우 아버지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너희는 왜 맨날 그 사람만 챙기냐? 나도 좀 챙겨줘야지. 결국 뒤처리 다 내 몫이잖아. 그때 유혹적인 실루엣을 뽐내며 한 미녀가 다가왔다. 살짝 투명한 잠옷 아래 드러나는 몸매로 팔짱을 끼더니 말했다. 그래도 부단장님, 단장님 꼬셔서 결혼까지 성공했으니 이 정도 뒷감당은 해줘야지. 후. 체크남은 그녀에게 장난스럽게 외쳤다. 아, 요물아. 또 단장님한테 들이대다 큰누님한테 가죽 벗겨진다. 나처럼 미혼인 남자도 있는데 이리 와서 나나 꼬셔봐. 미녀는 코웃음 치며 무시하고 팔을 뺐다. 체크남은 뭔가 말하려다. 옆에 검은 잠옷차림 단신이 말을 끊었다. 형님, 우리 보고 무심하다니 억울하죠. 형님이 그동안 뒤에서 몇 명이나 엿먹였는지 아세요? 그중엔 형님한테 당하고도 감사 인사까지 한 사람들도 있어요. 모두들 맞아. 보상해라 하고 떠들기 시작했다. 강진우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야, 너희들 하루에 얼굴 몇 번씩 보면서도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냐? 어서 시체들 처리해. 곧 전력부에서 이 지역 전기 문제 확인하러 올 거야. 그 말에 투덜대며 사라지는 사람들. 고지어, 무소음 차량 몇 대가 도로에 멈춰 섰고 피투성이가 된 시체들이 조용히 실려 나갔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청소차가 나타났고 청소 요원으로 위장한 이들이 벽과 바닥에 총탄 자국을 매끄럽게 복원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이곳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리엔 평온이 흘렀다.